교통사고가 난 어느 한 중령 계급의 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모자란 년이 운전한다고 폭언을 했고, 알고 보니 그녀가 한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인 포스타 여성임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실 공기는 언제나 탁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장성들의 묵직한 존재감과 보이지 않는 야심, 그리고 냉방 장치가 미처 식히지 못하는 긴장감이 한데 뒤섞여 끈적한 막을 이루는 듯했다. 강민호 중령은 그 공기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24해. 그의 군 생활은 딱 그만큼이었다.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나 변할 시간 동안 그는 녹슨 포탄처럼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동기인 최 대령이 옆구리를 툭 쳤다. 어깨에 막 새로 단 대령 계급장이 유난히 반짝였다. 강 중령, 뭘 그렇게 심각해? 신임 의장님 오신다는데 표정 좀 펴. 풀 게 있어야 펴지. 연대장 나가더니 아주 날아다니는구만. 최 대령. 강민호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다. 최 대령은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들었어? 이번에 오시는 분 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래. 파격적이지. 파격? 웃기는 소리. 강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몇몇 장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얼굴마담 하나 안 치는 거지, 뭘. 전쟁 한 번 안 겪어본 나라에서 무슨 전투지휘관이야. 여군? 행정이나 간호병과에서 서류 만지고 주사나 놓는 게 딱 그릇에 맞는 일이야. 그의 눈에 비친 여군은 그저 군복 입은 여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급 실패, 정체된 군 생활의 모든 원인을 그는 국방부의 정치적 올바름과 여성 인력 우대 정책 탓으로 돌렸다. 자격 없는 자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그의 내면을 좀먹고 있었다. 회의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탈감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낡은 세단을 몰아 용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쉴 새 없이 닦아냈지만 그의 심기처럼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의 차 앞으로 거칠게 끼어들었다. 끼그. 강민호는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가벼운 충격이 전해졌다. 그의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은 순간이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상대방 차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야, 안 내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상대 차에서 내린 것은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이었다.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강민호의 분노는 비틀린 혐오감과 뒤섞여 폭발했다. 그의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불만과 열등감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모자란 년이 운전질이야. 당장 안 내려? 여성은 묵묵히 차에서 내렸다. 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절도 있는 자세였다. 흠뻑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도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 모습에 강민호는 더욱 기가 찬다는 듯 비아냥거렸다. 어쭈 군인이야? 니년 계급은 뭐야? 요즘은 아주 개나 소나 군복을 다 입는구나. 어느 백으로 들어왔길래 운전도 못하는 게 군인 행세야? 여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에 젖은 채 이글거리는 강민호의 얼굴과 그의 차 번호판,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번갈아 돌 뿐이었다. 그 침묵은 마치 거대한 벽과 같아서 강민호의 폭언은 허공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더 소리치려다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소리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재수없는 년이라고 한 번 더 내뱉고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고 사라졌다. 백미러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차를 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제1위 합동참모의장의 이 취임식이 거행되는 대강당은 엄숙한 공기로 가득했다. 강민호는 의례적인 행사에 하품을 참으며 맨 뒷줄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최 대령이 서서 소곤거렸다. 드디어 오시네. 듣자 하니 보통 분이 아니시라던데. 특전사 출신의 야전 군단장까지 하셨다고. 그래봐야 여자지. 강민호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순간 단상 위로 신임 합참의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 순간 강민호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며칠 전 비오는 도로 위에서 자신이 온갖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박서연 대장.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현실감 없이 강렬하게 빛나며 강민호의 망막을 태울 듯 파고들었다.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신임 합참의장 박서연 대장은 취임사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대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의 영광보다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낍니다. 나의 군 생활은 특전사 여군 중대의 독사 같은 훈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연이 자욱한 해외 파병지에서 전우의 피를 보았고 최전방 군단을 지휘하며 단 한 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군복의 명예는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이 땅의 평화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전선에서 배웠습니다. 취임사에는 단 하나의 미사여구도 없었다. 그녀가 담담히 읊는 군 경력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민호의 오만한 편견을 조각조각 베어냈다. 공포와 불신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그의 속을 헤집었다. 며칠 뒤 첫 합동작전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강민호는 연합 상륙 작전 계획서 브리핑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연 의장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브리핑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 의장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볼 뿐이었다. 강민호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호 중령. 넷 의장님. 이게 24해군 생활을 한 지휘관이 만든 작전 계획이 맞습니까?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현실의 해안선과 조수간만의 차는 단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고 적의 예상 대응 전술은 10년 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입니다. 보고서 전체에서 책상 너머의 흙먼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어떻게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모든 장성급 지휘관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은 공개적인 질책.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박서연 의장은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전쟁은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서류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회의는 강민호에게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강민호를 집어삼켰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박서연의 지적은 뼈 아팠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태함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스스로를 증오하며 동시에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비틀린 오기가 솟아올랐다. 밤을 꼬박 새워 만든 보고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모든 데이터를 새로 분석했고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 여러 개의 비상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는 거의 탈진 상태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것이라면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의장님 집무실로 오라는 비서실의 차가운 통보뿐이었다. 합참의장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굳게 닫힌 문 앞에 섰다. 중령 강민호 의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들어오게. 집무실은 생각보다 간결했다.
박서연 의장은 거대한 집무 책상 뒤가 아닌 서울의 전경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보고서는 잘 봤네. 밤새 고생한 티가 나더군. 최선을 다해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야. 강중령, 자네의 그 썩어빠진 군인 정신이 문제지. 그녀가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의 인사기록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쿵 하는 소리가 강민호의 심장을 후려치는 듯 했다. 자네, 부하의 음주운전 사고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뭘 받았지? 자네 입맛에 맞는 부하들에게만 S급 인사고과를 몰아주면서 쓴소리하는 부사관들은 어떻게 취급했나? 여군 부사관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했던 그 저질스러운 언어 희롱은 왜 기록에 없지? 진정서를 내려다 주변의 만류로 접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만 박서연 의장은 그의 과거를 그가 잊었거나 혹은 애써 잊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강민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네 같은 군인에게 내 등 뒤를 맡길 수 없다. 강민호 중령,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 한마디에 강민호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성은 모래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자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박서연 의장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첫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는 것. 둘째는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기회라 하시면 스스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 자네 어깨에 달린 그 계급장, 허리에 찬 권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녀가 제시한 기회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로 가라. 그곳에서 1년간 모든 계급과 경력을 내려놓고 일개 소총수로 복무해라. 이등병처럼 구르고 아들뻘 되는 소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걸으며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중령이 평대원으로 강등되는 것.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치욕. 하지만 동시에 불명의 전역을 피하고 군인 강민호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박서연 의장은 강민호에게 아무런 대답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호는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반짝이는 책상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자랑스러운 육군 중령이 아니라 길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초라한 한 사내만이 서 있었다. 선택을 해야 했다. 완전한 소멸이냐 아니면 치욕 속에서의 재탄생이냐. 그의 24 해군 생활이, 그의 남은 인생이 그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강민호는 합참의장실을 나온 뒤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웠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복을 벗으라고 속삭였다. 이 치욕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사회에 나가 다른 길을 찾는 편이 낫다고, 중령까지 지낸 경력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유혹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는 그를 비웃었다.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완벽한 패배 선언이라고, 박서연의 심판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그것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라 24해의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동이 틀 무렵 그는 비척거리며 일어나 옷장 문을 열었다. 가지런히 걸린 정복, 그 어깨 위에서 빛나는 중령 계급장이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저 별과 작대기 3개가 그의 자부심이자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떼어내야만 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눈물을 머금고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답게 결정해요. 도망치지만 말아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추락하더라도 정면으로 땅을 향해 떨어지기로.
다음 주간 지휘관 회의. 그날따라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강민호는 자신의 순서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의 작전 계획 수정안에 대해 브리핑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저는 오늘 작전 계획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민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회의실에 앉은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저의 나태함과 무능을 시대의 변화와 동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성한 이름 앞에 성별을 나누는 어리석고 비열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담담한 고백이자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었다. 저는 오늘부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는 단상을 걸어 나와 회의를 주재하던 박서연 의장의 앞으로 걸어갔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박서연 앞에서 발을 모아 선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양어깨에 붙어있던 중령 계급장을 떼어냈다. 천과 실이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듯 했다. 그는 떼어낸 계급장을 박서연 의장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호는 뒤돌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어깨를 드러낸 채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며칠 후 그는 꼭 필요한 소지품만 담은 낡은 군용 더플백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그를 태운 것은 번쩍이는 장교용 세단이 아니라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군용 트럭이었다. 트럭이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익숙했던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합참의 강민호 중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저 강민호였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았다. 트럭이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 막사 앞에 멈춰 섰을 때 강민호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소독약 그리고 축축한 흙냄새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막사와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비무장지대의 황량한 풍경은 그가 24해 동안 몸담았던 용산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다부진 체격의 행정보급관이었다. 그는 강민호의 서류를 물끄러미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생활관으로 안내했다. 열댓 명의 젊은 병사들이 가득한 생활관. 그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선 40 중반의 사내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연민,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곧이어 앳된 얼굴에 소위가 들어왔다. 갓 임관한 티가 역력한 그의 아들보다도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강민호 앞에 서서 입대 장병 명단과 그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본 뒤 입을 열었다. 그가 내뱉은 호칭은 강민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오늘부터 저희 소초에서 함께 생활하실 훈련병님이십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훈련병님. 정중했지만 그래서 더 잔인한 그 호칭. 강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시련은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부스스 일어난 그는 수십 명의 젊은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책상 앞에서 굳어버린 그의 몸은 20대의 혈기를 따라가지 못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옆구리는 칼로 애는 듯 아팠다. 한 바퀴, 두 바퀴 결국 그는 대열에서 뒤처졌고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젊은 병사들의 등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던 펜이 아니었다. 화장실의 변기를 닦는 소리였고 식당의 감자 수백 알을 깎는 필러였으며 차가운 기름때 묻은 총기 수입 도구였다. 펜을 잡던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로 변해갔다. 가장 힘든 것은 소외감이었다. 젊은 병사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그를 피했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로 소곤거렸다. 그는 늘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생활관에서도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어야 했다.
그는 투명인간이었다. 어린 소대장의 지시는 매 순간 그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강민호 훈련병님, 전투와 끈 정리가 불량합니다. 강민호 훈련병님, 금일 취사장 배식조로 명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삼켜야 했다.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지만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대답할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는 과거의 자신을 죽여야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강민호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혹한의 계절이 지나고 산의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의 소대가 비무장지대 인근 산악지대에서 실시되는 야간 정찰 훈련에 투입되었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 무렵 갑작스럽게 날씨가 돌변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 전체가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병사들의 체온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선두에 있던 통신병이 진흙탕에 미끄러지며 무전기가 바위에 부딪혀 박살나고 말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외부와 단절된 채 험준한 산속에 고립되었다. 젊은 소대장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지도를 펴고 나침반을 확인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몇몇은 이미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저체온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대로 밤을 보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공포가 소대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대열의 맨 뒤에서 묵묵히 비를 맞고 있던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안개 낀 어둠 저편의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기이한 형태의 바위 능선을 알아보았다. 20해 전 그가 대위 시절 이 근방에서 대대 전술 훈련을 지휘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때 분명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낡은 사냥꾼의 대피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망설이다가 소대장에게 다가갔다. 소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훈련병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았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여기를 아십니까? 과거에 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기 저 능선 너머 지도에는 없는 낡은 대피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말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소대장은 짧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강민호는 대열의 맨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나이든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20해 전 이 산을 누비던 젊은 야전 지휘관의 감각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는 발밑의 흙의 감촉과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모두가 지쳐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손전등 불빛 끝에 덩굴로 뒤덮인 낡은 판잣집의 형체가 드러났다. 대피소 안은 눅눅했지만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기엔 충분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젖은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소대장이 강민호의 곁으로 다가와 물통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모두 살았습니다. 더 이상 훈련병님이라는 어색한 존칭은 없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는 말없이 물통을 받아들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린 상병 하나가 자신의 전투 식량을 데워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십시오. 강민호는 전투 식량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느꼈던 그 어떤 온기보다도 따뜻했다. 그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젊은 병사들과 마주 앉았다. 그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던 투명한 벽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혹한의 산속에서 함께 살아남은 그들의 전우였다.
혹한의 산속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은 소대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강민호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소대를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따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아름아름 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제 병사들은 그를 더 이상 이상한 아저씨 훈련병으로 보지 않았다. 그를 향한 시선에는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미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카로운 눈빛의 행정보급관은 이제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고갯짓으로 예를 표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이제 갓 20살이 된 어린 이등병 하나가 그의 침상으로 다가왔다. 저 훈련병님. 그래. 군 생활 원래 이렇게 힘든 겁니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는 심정이었다. 과거의 강민호였다면 군인이 나약한 소리 한다며 윽박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좋아해서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야기. 강민호는 군인으로서의 훈계가 아닌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의 조언을 건넸다. 원래 다 힘든 법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여기서 버티는 시간이 밖에 계신 어머니가 두 발 뻗고 주무시는 시간이라는 걸. 그날 이후 강민호는 소대의 비공식적인 상담가가 되었다. 어설프게 연애 편지를 쓰는 법을 묻는 병사부터 저녁 후의 미래를 고민하는 병장까지.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젊은 소대장 역시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종종 작전 지도를 들고 강민호를 찾아왔다. 저 선배님, 이번 정찰 경로를 이렇게 짜봤는데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병님도 아저씨도 아닌 선배님. 강민호는 그 호칭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결코 소대장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한 늙은 군인의 생각일 뿐이라며 조심스럽게 제시했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소대장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는 지시하는 법이 아니라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새 그의 1년 복무 기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GOP 철책 너머로 푸른 생명이 움트는 여름이 왔다. 이제 병사들은 그를 친근하게 우리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 계급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군인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건조하고 더웠다. 며칠째 건조 경보가 이어진 어느 날 오후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로 번진 것이다.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남하하며 그들이 주둔한 GOP 소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키는 이 땅은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은 지뢰밭이었다. 붉은 화마가 전진할 때마다 땅속에 묻혀있던 늙은 지뢰들이 쿵,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하며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외부 소방 인력의 접근은 불가능했다. 이 지옥 같은 불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철책 안의 병사들 뿐이었다. 전 소대원, 방화선을 구축한다. 위치는 소초 전방 셔틀버스 도로. 소대장의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지뢰 폭발음, 숨을 틀어막는 매캐한 연기, 그리고 눈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불의 벽 앞에서 20살 남짓한 젊은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우왕좌왕하며 삽과 도끼를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소대장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전기의 소리만 지를 뿐 효과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민호가 움직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상황에 압도된 늙은 훈련병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베테랑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소대장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소대장, 정신 차려. 지금 위치는 최악이야. 저 능선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따라 방화선을 쳐야 해.
내가 지형을 알아. 어서 모두에게 삽과 도끼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지시해.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를 잠재우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대장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평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병사들을 팀 단위로 나누고 작업 구역을 정확하게 할당했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의 경험은 연기와 혼돈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다. 지난 몇 달간 그에게 신뢰를 쌓아온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공포를 잊고 오직 눈앞의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 필사적으로 흙을 파고 나무를 잘라냈다. 방화선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의 일부가 거대한 혓바닥처럼 튀어나와 소대원들의 퇴로에 있던 작은 감시 초소를 덮쳐버렸다. 그곳에는 3명의 병사가 고립되어 있었다. 알파 초소, 응답하라, 김상병, 박일병. 소대장의 비명 같은 외침이 무전기를 찢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초소로 가는 길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고 그 주변에서 지뢰가 연달아 폭발하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강민호가 행동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곁에 있던 물통에 물을 자신의 전투복 위로 쏟아부은 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내가 간다. 방화선 절대 사수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불과 연기와 폭발음으로 가득한 지옥 속으로 뛰어들었다. 병사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시야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사방에서 지뢰가 터지는 굉음이 고막을 때렸다. 하지만 강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형을 읽으며 가장 안전한 길인 작은 개울의 흔적을 따라 달렸다. 마침내 연기 자욱한 초소에 도착했을 때 3명의 어린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정신 차려. 모두 나를 봐. 강민호의 고함에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간다. 내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따라와. 절대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마.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어린 병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겁에 질린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지옥 속을 역으로 헤쳐나갔다. 그가 한 발을 내디디면 병사들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밟았다. 그때 바로 옆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대인지뢰였다.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가장 어린 박일병의 위로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등 뒤로 뜨거운 파편이 날아와 박히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괜찮다. 계속 간다. 마침내 연기와 불길의 장막을 뚫고 4개의 인형이 나타났다. 강민호는 거의 탈진 상태인 박일병을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화선을 넘어왔다. 그들이 구축한 방화선은 거대한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전지대로 들어선 뒤에야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 광경을 현장에 막 도착한 중대장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목격했다. 소대장과 병사들이 그에게 달려갔다. 그가 구해낸 박일병은 울부짖고 있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의무병이 달려와 피로 젖은 그의 등을 살폈다. 그때 흙과 재로 뒤덮인 강민호의 앞으로 중대장인 대위가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루한 훈련병 복장의 40줄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가장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감격과 존경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민호를 훈련병이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한 군인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으십니까, 중령님? 등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강민호의 등에는 지워지지 않을 흉터와 희미한 통증이 남았다. 그가 대대 의무실에 머무는 동안 그의 병상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3명의 병사는 물론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큰아버지나 삼촌을 대하듯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일상과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마침내 그의 1년 복무 기간이 끝나고 GOP를 떠나는 날이 왔다. 대대장 이하 모든 간부와 그가 함께했던 소대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강민호 역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그가 부축을 받으며 합참에서 보낸 검은 세단에 오를 때 소대장이 달려와 창문을 두드렸다. 중령님 건강하십시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천의 거친 산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년 전 절망과 치욕을 안고 들어왔던 이 땅. 이곳은 그를 부수었지만 또한 그를 다시 빚어냈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낡은 오만을 묻고 새로운 심장을 얻어 떠나고 있었다. 1년 만에 돌아온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낯설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강민호 자신이 변해 있었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에 반짝이는 중령 계급장을 다시 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계급장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복도를 걷는 내내 자신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병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저들 각자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애인이 있으며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합참의장실에 호출이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섰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 박서연 의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심판자의 서늘함이 아니었다. 고된 여정을 마친 동료를 바라보는 담담함이 어려 있었다. 강중령.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그녀가 물었다. 자네에게 군복이란 무엇인가?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거 저에게 군복은 계급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우월감의 표식이었고 제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으로 쓸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군복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추위에 떨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이등병의 얼굴, 제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던 어린 상병의 얼굴,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소대원 모두의 얼굴입니다. 군복의 무게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얼굴의 수만큼 무거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박서연 의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다. 자네의 그 경험은 합참의 책상 앞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그녀는 새로운 명령서를 그에게 건넸다. 자네를 육군보병학교 전술학 교관으로 보낸다. 육군보병학교. 갓 임관한 신임 소위들이 야전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었다. 가서 그들에게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치게. 책에 없는 것을 가르쳐. 오만한 지휘관이 부대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휘관이 부하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자네는 자네의 몸으로 직접 증명했다. 자네가 최고의 교관이 될 걸세. 박서연 의장은 창밖의 관악산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미래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산악의 거울이 되어주게. 몇 달 후 육군보병학교의 한 강의실. 수십 명의 젊은 소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교단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단에 선 강민호 중령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전방의 햇볕과 바람이 그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걸을 때마다 희미하게 다리를 저렸다. 불명예스러운 영광의 상처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그는 준비된 강의 자료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여러분, 전술학의 첫 번째 장은 지도 읽는 법이나 화력 유도법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하게 될 여러분 부하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리더십은 그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의실을 가득 채운 젊은 장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 위로 GOP의 추운 막사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소대원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미래의 군대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것. 그는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명예를 찾았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